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강 중에서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암재산 공매로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 그 공매 특강으로 이제 처음에 잡아봤는데요. 이 특강 같은 경우 중에서 이 단독주택이나 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이건 책에 없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우리가 낙찰받아서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면 낙찰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죠. 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투자해서 하려면 일단 이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주택 또는 이게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가주택 같은 경우 이런 데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임차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임차인을 우리가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보통 대개 보면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또는 원룸 한 30개씩 되는 원룸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을 명도한다든가 이럴 때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략을 필요하기 전에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면 특히 최우선 면제금만 받더라도 명도가 무혈입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혈입성 명도할 때 보면 무혈입성이라는 얘기 못 들어봐서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피를 흘리지 않고 입성한다는 거죠. 우리가 명도할 때 이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임차인을 이제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를 요청해서 지급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명도 소송이라든가 이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또는 강제 집행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이러려고 하면 임차인이 배당을 어떻게 받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특히 이제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전체가 매각이 될 때 있지만 지금 이 사례와 같이 특강에서 하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암지상 공매로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올해 1월 달이죠. 올해 1월 7일인가 9일 날 잔금을 치르고 1월 30일 날 1월 한 20일쯤에 팔아가지고 1월 말일 날 열흘 만에 잔금을 받았던 사례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단독 다가구주택이 일부 지분을 갖다가 나와서 공매로 나왔을 때 낙찰 받았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것이 바로 경매로 나온 것보다도 공매로 낙찰받으면 더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하느냐, 이렇게 다가구주택이 이러한 상가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세 사람 소유가 있을 수,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이렇게 A가 3분의 2, B가 3분의 1. 이번에는 뭐 또 A가 2분의 1, B가 2. 뭐 이 정도 사례면 어떤 건물이도 이렇게 세 사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분석할 수 있다면 어떤 사례도 다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이제 임차인이 있는데 이 지분이 이제 지분 공매로 매각이 된 거예요. 뭐 경매로 매각이 되든 공매로 매각이 되든 이랬을 때 여기에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근저당이다. 이제 근저당이 이제 A 지분에만 설정이 되고 B나 C 지분에 설정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에 요 근저당이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설정이 되고 이보다 4월 1일 날 갑임차인이 A하고 B하고 C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든가, 또는 이게 7월 1일 날 을임차인이 A, B, C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에 내가 이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이 보증금은 1억 원이다. 1억이다.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경매나 공매 또는 공매에서 명도가 어려워서 공매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매가 그렇게 어렵고 했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30년씩 공매를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살아남지 않았겠죠? 어떻게 해서 아주 뼈까지 다 녹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응? 형체도 몰라봤을 거야. 명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되는 물건을 중에서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 인수할 권리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 인수할 이런 데서 지분 경매 낙찰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수할 금액 또는 권리. 이 권리를 인수한다는 얘기는 뭐 돈으로 뭐 그 커버해야 되는 거죠. 또 그다음에 뭐냐면 항상 두 번째는 명도 대상인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보낼 수 있는지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 이럴 때 보면 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A, B, C하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인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3분의 1, 3,333만 3,333원은 이럴 때 요거 낙찰자는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안 하고 대항력을 주장했다면 1억을 인수해야 돼. 그는 1억을 전체를 인수하냐? 내가 전체를 낙찰자는 A, G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A의 지분 비율이 되는 3분의 1에 1억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건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고 나머지 6,666만 667원은 이 사람한테 3,300, 이 사람한테 3,300에 대한 물상 보증이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인수할 거는 공동임대인이다. 그랬을 때에는 1억을 인수하는데 나의 지분에 해당되는 3,333만 3,333원은 채무자로 인수하고 나머지 B와 C가 이제 책임을 못 졌을 때에는 B와 C에 대한 물상보증 담보 책임을 져야 근데 보통 B와 C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등기 부분이 깨끗해. 그러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3,333만 3,333원만 인수하면 된다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어. 그런데 3,333만 3,333원 이상을 받았어. 예를 들어 5천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채무자로서의 인수할 건 없어. 그래도 B와 C 지분에 선수채권이 많아가지고 임차인이 못 받는다. 그럼 내가 못 받은 돈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B와 C에 대해서 B에 대한 2,500, C에 대한 2,500 갖다 물상보증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이번엔 뭐냐면 후순 임차인 같은 경우는 경매로 소멸돼요. 말소기준이니까 인수할 건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인수할 거는 지금처럼 해석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내보낼 수 있는지 명도 대상인지가 또 중요하다 그랬죠?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했어. 그럼 못 내보내. 인수금액은 아까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인수할 금액은 없지만 내보내려고 하니까 아직도 배가 12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분에서 공유물리 관리 행위,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할 때, 주택이나 상가를 두 사람 이상 공동 소유할 때는 민법 265조에 의해서 공유물리 관리 행위는 사용수익이죠. 계약 행위, 임대차 행위 이런 게 다 관리 행위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그리고 과반수라는 건 뭐냐면 50%가 아니라 51%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했지만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죠. 못 내보내죠. 그렇지만 인수할 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지분은 있지만 권리 행사를 못하니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죠.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3분의 1이 소멸됐으니까. 이때 부당이득을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3분의 2다. 이랬을 때 4월 갑임차인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이 사람이 대항력 주장했다면 인수해야 돼요. 인수할 때는 아까처럼 하면 되고, 이러면 7월 1일 날, 6월 1일 날은 이제 근저당이 말소기준 걸리고, 이 의림차이다. 의림차인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 걸리기 소멸돼요. 그 남아있는 거 어떻게 했어요? 3분의 1만 남아있죠? 이거를 낙찰받은 사람은 인수할 금액이나 인수 권리 없어요. 명도할 수 있느냐? 명도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과반수장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소수지분권자와 계약의 효력만 남아있을 때는 민법 265조에서 적법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행위에 의한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는, 명도를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를 보면 말소기준권 이전에 있던 각 같은 경우가 대항력주자면 인수해야 돼. 인수할 때는 채무자로 인수할 거는 5천만 원. 비에 대한 물상담보 책임은 5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공동 임대인 간에는, 즉 공동 채무자 간에는 채권 물가무소에 따라서 채권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엔 6월 1일 날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이고 7월 1일 날 의림차이다. 의림차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은 소멸돼요. 그럴 때 인수할 거는 을에 대한 인수할 건 없죠. 그러나 내보낼 수 있느냐? 내가 과반수는 못하지만 상대방도 과반수가 못 되는 임대차 갖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보존행위로서 민법 265조를 위반해서 과반수로 사용수익을 해놨는데 과반수가 못 되는 거죠. 50%는. 이럴 때는 보존행위로서 불법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 보존행위로서 사용수익을 배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명의 시행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다가구주택에서 일부 지분 또는 상가 건물에서 일부 지분이 공매로 나왔을 때 또는 경매로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간단히 알아봤고, 이 지금 본인이 이제 낙찰받아가 실질적으로 1월 7일 날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한 20일쯤에 매매계약하고 1월 30일 날 잔금까지 받았던 이제 그 내용을, 왜냐면 왜 1월 30일 날 잔금을 쳤냐면 2월 초가 명절이죠. 명절 전에 돈을 쓸 때가 많을 거 아니냐. 그래서 돈을 미리 주겠다고 하더라도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받았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면 한번 지우고, 이제 이 지분 공매로 낙찰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나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모르고 투자한다면 우리가 왜 좋으냐? 머리는 안 아프죠? 그러나 낙찰받고 나가지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매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이제 뭐 생활한다든가 사회생활 할 때 보면 어쩌면 이제 벌을 받을 때 미리 받는 게 좋죠. 왜냐면 늦게 받으면 벌을 받을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하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리 분석을 할 때도 입찰하기 전에 권리 분석을 미리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같은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온비드의 화면을 찾을 때 뭐 네이버가 됐든 어디든 들어가서 온비드를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온비드를 치면 여기 이 돋보기를 갖다 클릭하면 어떻게 온비드의 사이트가 나오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 왜 이렇게 화면이 먼저인지 않으면 제가 물로 칠판을 지웠기 때문에 마를 때까지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필이 날리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좋게 볼 수 있죠. 화면이 잘 나오죠. 여러분이 화면을 이렇게 잘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다시 시작해 보면 여기 온비드에서 온비드 이렇게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온비드 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 잘 나오죠. 응? 온비드 사이트를 누르면 잠깐만. 왜냐면
화면을 이제 물기가 마를 때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제 못은 상단 우측에 잘 나오죠. 이렇게 이 온미들 검색한 다음에 본인이 낙찰받은 것은 로그인을 할 때 이 고인인증서로 이게 로그인을 하면 내가 낙찰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 실무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증서 암호를 치면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로그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로그인 된 거죠. 로그아웃 이 표시가 나면 로그아웃을 하려면 이걸 누르는 거니까 로그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상단에 보면 나의 온비들을 클릭하면 되는 거죠. 나의 온비들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입찰 관리가 나와요. 여기 입찰 관리를 누르게 되면 이게 입찰 진행 내역은 뭐냐? 이 입찰 진행 내용 같은 경우는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입찰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낙찰자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 입찰 진행 내용, 이 내용이 여기에 있죠. 이 내용. 그러나 입찰 결과, 낙찰되고 나서는 이 개찰 완료를 봐야 되는데 그 개찰 완료는 입찰 결과 내역을 누르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내가 낙찰받은 시기를, 날짜를 선택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2018년 예를 들어서 11월 달로 해서 1일부터 검색을 한번 해보면 해가지고 좌측에 검색을 누르게 되면 그동안의 경우는 낙찰받았던 나오죠. 여기 보면 요 지분 금액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1662-9 번지에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을 보면 참으로 보면 이 그 물건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물건 자체가 아직 뭐 이거 누가 안 사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감정평가서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물건은 끝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된다. 이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감정평가서가 어떻게 나오냐? 뒤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죠. 자, 감정평가 사진을 보면 이 물건이 어디 있냐? 이와 같이 서울대하고 이 낙성대역 요쪽에 있어요. 여기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고 여기를 제2의 강남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여기 서울대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 사이에 집은 요 모서리에 있고 더 크게 보면 지적도가 지금같이 이렇게 모서리의 땅에 이렇게 딱 다가주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딱 모서리 집에 그냥 딱 앉혀져 있죠. 집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입찰 정보 내역에 있는 그 물건만 봐서는 안 사죠. 이 내용을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물건이 좋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그래 이런 경우를 여러분 이제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물건을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죠. 여기 물에 보면 여기에 이제 보면 5분의 이 물건은 이제 5분의 5분의 3, 5분의 2. 5분의 3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거. 아버지가 사망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사망해가지고 어머니가 5분의 3 지분을 받은 거고 또 5분의 2는 누구냐? 장녀 큰딸이죠. 큰딸.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화면을 좀 진하게 좀 하고 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상속 지분이 있고 막내 아들 있고 물론 이게 막내 아들이라도 나이들이 뭐 40대 후반이고 요 장녀 큰딸 지분이 이제 지분 공매로 나온 거죠. 그랬을 때 네? 5분의 1, 5분의 2 아들하고 장녀 7분의 2 분모가 7이에요. 7분의 1 분모가 7 말씀 잘하셨네. 그러니까 7분의 분모 이렇게 내가 지분 공매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 다가구주택에는 지하 지층 지 공일호에는 7천만 원 지 025도 7천만 원 임대차 계약이 있고 이 사람들은 다 선순입니다. 여기는 말소기준권리가 이미 임대차가 있고 나서 압류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다 선순이에요. 그리고 1층 전체는 모친 어머니가 거주하니까 7분의 3 지분권자가 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서는 임대차에 인수할 건 없는 거예요. 2층 전체는 1억 9,5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를 입찰 들어갈 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을 갔었는데 분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물건이 나오면 이 물건의 임대차 내역을 전부를 알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몰라요. 권리 분석하고 배분 요구를 한 사람들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2호 이 사람은 권리 신고도 하고 배분 요구도 했어요. 공매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배분 요구를 하거든요. 배분 요구를 했어. 7천만 원. 그래서 이쪽 거도 7천만 원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죠. 이쪽 거도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2층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은 어때요? 2억 5천만 원 정도로 2억 5천은 못 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수할 금액은 이거에 대한 7분의 2 지분. 왜냐면 어머니 지분이라든가 막내 아들 지분은 등기부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막내 아들이 충분히 책임질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어머니랑 막내 아들을 위한 물상 보증인이 담보 책임을 져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7분의 2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제가 계산기를 좀 가져오니까 이 금액이 얼마냐. 자, 두 개를 합쳐서 뭐 이제 2억 5천만 원에다가 더하기 7천만 원이면 한 3억 2천이죠. 여기다 곱하기 2 나누기 7 하면 얼마냐? 9,100만 원 정도를 인수하면 되겠더라. 9,1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은 금액이 제가 이제 1억 8천인가요? 얼마 낙찰받았죠? 1억 9천 정도 낙찰받았을 겁니다. 이제 뭐 1억 9천 이따 보여드릴게요. 1억 9천이라고 하면 9천을 플러스하면 얼마야? 2억 8천 정도가 총 취득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2억 8천인데 가만히 시세 조사하니까 평당 한 3,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낙찰받아서 어머니 지분하고 막내 아들 지분을 사면 한 4억 정도 이익이 나올 수가 있겠더라, 이 집을.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고 나가지고 이 어머니하고 막내 아들을 만나고 임차인들 만나니까 이거는 7천만 원 맞더라고. 근데 이거는 2억 5천이 아니라 얼마냐? 1억 9,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인수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죠. 1억 9,500만 원, 1억 9,500만 원. 지금 여러분들 지금같이 하면 1억 9,500만 원에다가 여기 7천만 원, 7천만 원을 더하면 2억 6,500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곱하기 2 나누기 7 하면 7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7,500만 원이요. 그럼 7,500만 원에다가 아까 같이 1억 9천만 원 정도를 낙찰가를 설정하면 어떻게 되세요? 2억 6,500이에요. 2억 6,500. 그래서 이거를 이제 2억 6,500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이 입찰에 참여해서 바로 팔았죠. 그래가지고 거의 한 3억 9천에 팔았거든요. 한 1억 천 정도나 뭐 1억 한 천 정도 그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면 예, 바로 해서 정리해서.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분을 투자할 때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어머니 지분하고 막내 아들 지분만 했다면 1억 천 수익을 남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한 4억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시세는 3억 3천인데 3,300 평당 3,300인데 2,900에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분까지 샀다면 3,300에 충분히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팔고 그냥 이제 내가 좀 유리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2,900에 팔고 이제 하니까 수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던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거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 어머니와 막내 아들 지분에 선수리 채권이 많다. 그러면 이 지분하고 이 지분이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겠죠? 그러면 공동 임대인 간에는 어떻게 되냐? 물상보증이 담보책임까지 주기 때문에 독박 쓰게 되는 거, 독박.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지금 같은 경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져가지고 져서 자 여기 이제 보면 공매재산 명세서가 여기는 없지만 이렇게 여기 7천만 원 맞죠? 이 사람은 권리신고 및 배분 요구를 한 거예요. 원래는 입찰 정보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렇게 매각이 되고 나서는 공매재산 명세서가 없어져요. 공매재산 명세. 그러면 공매재산 명세서를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찾는 방법 또 있죠? 이 관리번호가 어떻게 되냐? 2018 다시 04412 다시 003. 이 003을 갖다가 어디서 갔냐? 요거는 내비두고 하나만 차 하나 더 띄울게요. 요거를 좀 내리면 여기 문제 구독선 사이트가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어떤 거 되냐? 이 친구들은 이 내용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걸 본다면 이렇게 공매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여기다가 관리본을 치면 돼요. 그리고 물건을 진행이 아니라 매각으로 봐요. 매각, 낙찰. 그리고 여기다가 2018 다시 04412 다시 001 003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면 이 물건이 나타나죠. 나왔죠? 응? 여기에 누르면 여기에는 이제 누르게 되면 여기 사이트는 여기 사이트는 여기서도 제가 이제 여기 그림을 누르면 어떻게 했어요? 면적이나 주소 같은 경우가 다 이제 없어져 버려요. 응? 이건 여기를 떠야 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에 공매재산 명세서가 나오죠. 여기 재산 명세서. 요걸 누르면 이제 본인이 이제 낙찰 받았던 거에 대한 인적 사항이 나오죠. 다른 건 이제 개인적 정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어머니가
지금 보면 이 신태 부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 이 조진희 씨가 7천만 원은 그 우리 배분 요구한 그 임차인이고, 그리고 김상영 씨하고 박재선 씨, 요게 한 사람이 요 사람이 이제 지하 015고 B015고 이 사람이 2층 거주하고 어머니가 1층에 거주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B025만 배분 요구가 다른 사람 배분 요구 안 했어요. 이거 갖고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수했는데,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수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어머니가 7분의 3, 그리고 이제 딸이 7분의 2, 그 다음에 아들이 7분의 2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 있을 때 임대차 계약을 쓴 거예요, 다. 아버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속인들한테는 각 지분별로 공동 임대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동으로. 있을 때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는 좀 전처럼 인수금액을 좀 전처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수할 금액이 없어. 이제 보면 제가 이제 계산할 때 아까 이제 7,600이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는 인수한 거는 일부 상환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5,600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저게 1억 3천인가 이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세금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철세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뭐 방송사항이라 제가 이제 뭐 자세한 얘기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항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지분이 나오면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물건을 공매로 사면 훨씬 좋고, 특수물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물건을 찾아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또 이거 이에 이 구독자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다시 원비들을 보면 제가 이제 이거 이에 최근에 또 이렇게 신탁 공매로 낙찰받았던 것도 있죠. 이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이 9억 6,500이에요. 근데 1차로 얼마에 진행됐냐? 1차로 여러분한테 그냥 쌩쌩한 화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1년 하다 보니까 1년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 화면 조절하고 그러는 게 이 TV 채널하고 똑같아요. 유튜브가. 어쨌든 요걸 보면 처음에 시작이 얼마냐면 11억 4천에 시작했죠. 근데 보통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 업돼서 하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2번씩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막 그러죠. 보시면. 자, 2월 3일 날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2번씩 하죠. 하루에 2번씩 하네요. 이날은 하루에 몇 번이냐? 하루에 하나, 둘, 셋, 넷, 이게 하루에 4번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100%에서 시작했고 10%씩 저감됐으니까 이때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90, 80, 70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아파트가 사실은 한 10억 5천? 막 11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얼마에 낙찰 받았냐? 이 마지막에 요때인가 요때 낙찰 받았죠?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시작했던 거를 위에 보면 입찰 이력을 보면 이거는 내가 아이디 갖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들어가죠. 3억 8,700에 낙찰 받았죠. 이게 몇 사람이 들어왔냐? 요거는 제가 이제 칠판에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색깔로 하면 생생하지 않지만 내 모습까지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칠판 색깔이 나오면은 내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방송으로.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하면 내 모습은 상단에서만 보이죠. 어쨌든 여러분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네 사람이 들어왔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칠판에 이게 줄을 쳐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1등하고 2등하고 얼마 차이 나요? 3억 8,760만 원하고 3억 8,600이면 140만 원? 140만 원이 좀 안 되겠죠? 130만 원 몇천 원에 해서 내가 1등을 한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게 11억씩 가는 아파트를 어떻게 이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가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상단에 가서 해당 공고 보기를 누르게 되면 어떠냐면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권을 갖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 거예요. 여기 보면 등기부상 2016년 8월 22일자로 근저당권 채권 최고 5억 2,800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 조건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이건 채권 최고액이죠. 그래서 이거를 입찰하기 전에 제가 화면에 내 얼굴에 글자가 빔프렉스 쏘니까 글자가 쏘이니까 제가 화면을 이 입찰하기 전에 제가 농협하고 이 농협에 있는 것도 부실채권이라서 유한코로 넘어갔더라고요. 넘어간 날짜가 12월 27일 넘어가는 거예요. 그전까지 농협이고 이미 이 유한코가 낙찰받은 거예요, 경매로. 그래서 이 농협에 알아봤더니 유한코에 알아보라 그래서 유한코에 했더니 이제 4억 한 5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자세히 알려면 농협에 알아봐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농협의 과장한테 제가 확실하게 해달라. 내가 근저당권 인수하는데 왜 정확히 안 가르쳐 주냐? 좀 목소리를 높였더니 3.1회계의 법인에서 전화 왔어요. 공인회계사가 정확한 채권을 갖춰주고 지연이자가 7%. 지연이자 많이 내려갔죠. 7%. 그러니까 7%니까 뭐 날짜가 좀 지나가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가 별로 7%, 지연이자가 7%예요. 정상이자는 뭐 한 3.5%인가 4% 정도 되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요. 4억 5천도 안 되고 4억 4천이더라고. 4억 4천. 그러니까 4억 4천에다가 이렇게 이제는 다시 화면을 보면서 해죠. 그러니까 실감이 나잖아. 여기다가 이걸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 좀 전에 다시 돌아가면 이 입찰 1억 낙찰을 받은 게 얼마냐면 여기에서 요 금액에다가 그러니까 3억 8,760만 9,800원 네? 4억 4천만 원 정도를 잡으면 얼마냐? 요건 계산을 좀 3억 8,760만 9,800원 더하기 4억 4천 하면은 8억 2,700만 원 정도가 8억 2,760만 9,800원에 낙찰받은 거예요. 여기는 한강이 보여요. 한강이. 노예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요즘엔 조금 5천만 원 정도 내려갔더라고요. 요즘 침체기니까. 그래서 한 10억 5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싸게 산 거예요. 한 11억에 잡으면 2억 5천. 그래도 한 2억 3천 정도는 싸게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농협 근저당권은 5억 2,800을 인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서만 해도 한 8천 정도 시세 차익이 나온 거죠.
다른 사람들은 5억 2천 전부를 800을 전부 인수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높게 못 쓴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인수할 금액을 전체를 따져서 계산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이제 공매로 이렇게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이렇게 분석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단독주택이든 또는 신탁 공매든 아니면 일반 암유재산 공매든 지금처럼 분석해서 입찰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도 이런 것도 한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공매를 낙찰받으면 명도 때문에 걱정이 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썼는데 경매에서의 그 대왕은 명도가 대왕이다. 명도가 제일 어렵다. 그 사람은 초보자야. 이 명도를 그 거주하고 있는 또는 공매 대상 주택에 또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들 또는 소유자들을 갖다가 명도하는 것 갖다가 두려워한다면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나는 아직 전문가가 덜 됐다 생각하면 돼요. 이 공매나 이 경매에서의 그 성공은 뭐냐? 명도가 아니야. 명도는 그냥 밥 먹는 거와 똑같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방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지식을 많이 가져야죠. 권리 분석을 잘하고. 그리고 아까 같이 그 주택에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이 얼마 있을지 모를 때는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불확실을 예측해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남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수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공매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강좌 1-1강하고 1-2강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이제 투자해서 이제 입찰에 참여했던 거라든가 또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강좌에 이제 바로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같은 경우를 참고로 하고 있으면 다음 1-1강-1번하고 1강-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공매를 할 때. 그래서 그걸 또 실제 사례 갖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좀 덜 지루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강좌는 특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볍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